자, 우리 앞에 배운 거랑 여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배운 부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조선시대 때는 세금이 세 가지라고 그랬었죠? 전세, 공납, 역. 전세는 조세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납, 역. 전세, 곡식을 내는 거였죠? 생산량이 한 10분의 1 정도를 내는 거였었고, 공납은 특산물 내는 거였었고, 역은 16살에서 60살 사이의 남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전세는 세종대왕이 약간 바꿨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곡식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였는데 세종대왕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똑똑하니까. 이 제도를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공법. 그래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그래서 막연하게 10분의 1이 아니라 좀 세분화했습니다. 이 공법에서는 전분육등법, 전이 밭전자예요. 밭, 땅이죠, 땅. 땅이 비옥도 좋고 나쁨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서 거둔 거예요. 연분구등법, 연, 매년, 매해. 그러니까 1년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따라줘서 농사가 잘 된 풍년일 때는 20두, 또 차등을 둬서 제일 안 될 때는 4두 이렇게 차등으로 거뒀는데 이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질되죠. 거의 최하인 4두로 거의 고정화돼 버려요. 자, 그다음에 공납은 가구에다 할당을 했다 그랬었죠.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용인시에 할당을 하면 용인시장, 그 당시엔 사또겠죠. 용인 사또가 각 집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예요. 용인의 특산물이 김이다. 그러면 김을 각 집에다가 너네 10박스씩 가져와 해가지고 가구에다 할당하는 특산물. 역,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조선이 생기고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역을 해야 될, 한마디로 군대 끌려간 사람들이 군대 나라 지키는 일은 하지 않고 다리 공사나 성곽 공사하는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요역이 더 어렵기 때문에 군대 끌려갔지만 요역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조선 전기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임진왜란 전후로 변질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계산이 세종대왕이 공법은 만들었지만 복잡하니까 사두로 거의 관행이 돼버려요. 최하 등급을 걷는 관행이 있었고 또 땅에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이때는 지주 소작인 관계가 자리 잡는다 그랬었죠. 지주제라고 하는데 땅이 있으면 땅 주인을 지주라고 그랬고 땅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이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주랑 소작인의 관계 이것을 지주제라고 하는데 여기 확대가 되고 지주가 지 땅에 세금이 떨어지면은 사두를 내야 되잖아요. 이 소작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당시 때는 전세는 최저인 사두가 관행이 되었었고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지주의 소작료를 소작인한테 전가시키는 일들이 확대되면서 변질되었다. 자, 공납은 방납의 폐단으로 변질되었다고 그랬죠. 방어하다 납부를 농민들이 특산물을 내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사또가 안 받아. 왜? 필요한 특산물을 사또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농민들한테 삥 뜯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갖다 바쳐려고 하더라도 사또가 안 받았어요. 자기가 내가 알아서 구할게 해가지고 구해놓고 백성들한테 그 값을 삥 뜯는데 문제는 제 값을 삥 뜯는 게 아니라 훨씬 비싸게 삥 뜯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납부하려고 하는 특산물을 납부하려는 것을 방어했다. 이런 폐단이 등장을 합니다. 세금을 내려고 해도 사또가 방해를 냈어. 왜? 지가 마련하고 백성들한테 더 삥 뜯으려고. 이런 폐단이 이때 있었습니다.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끌려갔더니 다리 공사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대립. 사람을 돈 주고 대신 보냅니다. 나중에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해버려요. 돈을 받고 군대를 면해줬다. 이때는 그냥 음성적으로 돈으로 찔러주고 대신 보냈다라면 나중엔 아예 돈을 받고 군대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쯤 되니까 출석부에는 군인들 명부가 있는데 정작 군인은 실제로 없어. 왜? 반군 수포였기 때문에, 대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질이 문제가 됩니다. 요거를 조선 후기 때 해결을 하는데 이 전세를 해결한 것이 영정법, 공납을 해결한 것이 대동법, 역을 해결한 것이 균역법. 요 세 가지가 무지 시험에 잘 나오고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대동법입니다. 먼저 영정법. 여기 변질된 거 보면은 최저 세율로 사두가 거의 고정화됐죠. 그래서 이걸 아예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1결당 땅 1결당 4대에서 6도로 고정시킨 것이 영정법.
그래서 거의 배려를 해준 거죠. 대동법은 이런 박람회 폐단이 등장한 이유가 뭐였어요? 특산물을 걷기 때문이잖아. 특산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구해 오는 것을 사또가 대행하면서 삥 뜯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걷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돈으로 내자. 이것이 대동법입니다. 만약에 쌀로 낼 경우에는 토지 1결당 12두로 내자. 이게 대동법입니다. 자, 균역법. 균역법은 아까 군대를 안 간 대신에 돈을 걷었다 그랬죠. 돈이 이때는 옷감인데 1년에 원래 2필을 걷었어요. 근데 부담스럽다 해서 한 필로 줄입니다. 그 한 필값만큼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나겠죠. 그것은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쌀을 걷었고 선무 군관포라고 해서 명예관직을 팔았어요.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땅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보충하거나 명예직으로 관직을 팔았다. 그럼 잘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결당, 한 결당, 결작도 한 결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기준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조세의 전세화라고 합니다. 이 전이 밭전자야. 그래서 땅에다 세금 매기는 것이 기준으로 통일이 되었다. 아까 전세는 땅에 매기는 거였죠, 애초에. 근데 공납은 어땠어? 가구에다 매기는 거였죠. 역은 사람 수에다 매기는 거였었죠. 그래서 전세 원래 땅에다가, 공납 가구에다가, 역 사람에게다 매기는 걸로 다양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다 어디로 통일이 된다? 결당해서 모두 다 토지로 통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세의 전세화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조세의 전세화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으로 세금 때리는 기준이 바뀌었다. 통일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또 조세의 급납화도 이러십니다. 급납화의 금은 돈이에요. 조세 세금을 돈으로 냈다. 어떤 제도가 그래있죠? 그렇죠. 대동법이 그래있죠. 쌀이나 돈으로 내는데 이 돈으로 내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건 획기적인 변화야. 세금을 돈으로 걷기 시작했어.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부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세의 급납화가 대동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 흐름을 알고 이 아래 부분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래 살을 붙여볼게요. 자, 순서대로 선생님 위에 정리한 거대로 영정법부터 볼게요. 전세 원래 세금 곡식을 10분의 1 내는 거였었죠. 근데 누구 때? 세종대왕 때.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이것을 공법이라 그랬습니다. 전분 육등법 땅의 좋고 나쁨에 따라 육등법으로 차등 거뒀고 연분 구등법 그 해에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하지만 거의 최하 등급으로 거뒀었다 그랬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최저 세율을 적용했다. 그래서 토지 한 결당 보통 4두로 거의 고정화됐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연분구등법의 최하 등급이 1결당 4두예요. 그래서 거의 이걸로 고정화됐었다. 그래서 인조 때는 그냥 풍흉에 관계없이 원래는 9등급으로 나눴었다 그랬잖아요. 9등급으로 나눴는데 그냥 관계없이 거의 최하 등급으로 걷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한 결당 4에서 6두 정도 걷는 것으로 인조 때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영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주들 땅 주인을 지주라 그러잖아. 땅지 주인주. 지주의 부담이 감소가 되겠죠. 한 결당 최하 등급으로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하지만 농민들은 불만이야. 왜? 이 지주한테 부담된 이 한 결당 4두 6두 마저도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이 지주들이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땅 가진 지주들이 이 지주한테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전호 혹은 소작인을 전호라고도 합니다. 소작인한테 전가를 시켰죠. 그래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 지주들이나 좋아한다. 지주들한테 부담된 거 마저도 소작인 농민들한테 전가가 되었다. 이것이 영정법입니다. 두 번째 대동법을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대동법이에요. 공납을 해결한 거죠. 박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어려웠습니다. 농민들의 특산물 납부를 방해했다라는 거였죠. 왜 방해했느냐? 사또가 대신 국가에다 바치고 그 부분만큼 백성들한테 걷는데 정도 이상으로 더 걷었기 때문에 이것이 박납의 폐단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죽어나가.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을 그 지역에 할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또가 대신 구해오는 거거든. 대량으로.
농민이 농사져야지 특산물을 각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산물을 납부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박납의 폐단이었기 때문에 이 특산물, 토산물을 대신에 전세화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산물로 내는 거 대신에 땅의 기준에서 곡식, 쌀로 내도록 이렇게 바꾼 것이 대동법이에요. 혹은 돈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징수했다. 한 개월당 12두. 그래서 토산물로 내던 것을 쌀로 바꾼 거. 그 당시 때 쌀은 대중화됐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토산물로 했더니 박납의 폐단이 있었고 토산물로 내던 것을 쌀로 바꾼 것이 대동법이다. 혹은 돈으로. 자, 그래서 돈으로 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른댔죠? 조세는 세금이죠. 조세의 급납하. 한자 금이 돈을 뜻하거든. 조세의 급납하가 이때 실현이 되었다. 대동법 때문에. 근데 양반들이 개거품 물고 반대합니다. 왜? 지금 뭐의 기준에? 토지에다 기준하잖아. 토지를 가진 애들이 주로 누구겠어? 양반들이죠. 지주들이죠. 그래서 지주들이 반대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나 걸려요. 처음에 경기도로 시범적으로 해봤어. 광해군 때. 그래서 우리 영화 광해를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 이 대동법을 시행하자라고 광해 왕이 추진하다가 양반들이 개거품 물고 반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있는데 요때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해봤어.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하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위쪽은 국경지역이라서 제외하고 거의 남부지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렸다. 그래서 숙종 때나 가야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다라는 거 알아두고 농민의 부담은 감소가 됩니다. 왜? 토사물 때문에 박납의 폐단이 있었는데 이제 구하기 쉬운 돈이나 쌀로 내도 되니까 그냥 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담이 감소되었어. 그리고 중요한 개념 공인이 등장합니다. 자, 대동법을 쉽게 표현해서 토산물을 쌀로 내는 거죠. 돈으로 내는 거죠. 근데 왕은 김이나 쭈꾸미를 먹고 싶어. 특산물을 받아야 되는데 못 구하잖아.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는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비교해 볼게요. 대동법 실시 전에는 이게 집포자라고 그랬죠. 집에 토산물을 부과를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집별로 쭈꾸미나 김 같은 거를 마련해서 갖다 바쳤어야 됐어. 이게 어려우니까 국가가 사또가 대행을 하고 백성들 삥 뜯었잖아. 박나의 폐단.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대동법이었죠. 그래서 바뀌었죠. 토지에 기준한다 그랬죠. 토지를 기준해서 토지 있는 데들한테 쌀로 내거나 돈으로 내거나 옷감으로 내거나 했잖아. 그래서 정부는 이걸로 걷었어. 쌀이나 돈으로. 근데 문제는 정부가 필요한 거는 쭈꾸미나 김이야. 쌀과 돈으로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요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공인이라는 상인한테 줍니다. 야, 내가 쌀 돈 거둔 걸로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김이나 쭈꾸미 구해와. 그럼 얘는 상인이나 수공업자한테 이 돈을 주고 쭈꾸미나 김을 구해옵니다. 구해온 것을 국가에다가 내는 거죠. 요 시스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토지에 부과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돈을 걷고 이 돈을 공인한테 주고 공인은 이 돈을 가지고 상인이나 수공업자한테 쭈꾸미나 김을 받아서 국가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인의 역할이 어때요? 되게 커. 중간자전 역할인데 이 물품 대금이 어떻게 써?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전국에서 거둔 쌀과 돈으로 쭈꾸미나 김을 사기 위해서 대량으로 돈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인은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얘한테 주고 또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엄청나게 많은 쭈꾸미나 김을 만들어내야 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일단 돈이 여기 보는 것처럼 돈이 많이 유통이 되죠. 물건도 많이 유통이 되죠. 그래서 이때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데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유식한 말로 이렇게 써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다른 말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상품, 쭈꾸미나 김, 또 화폐, 국가가 준 돈이 막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잖아.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누구 때문에? 공인 때문에 성장한다.
또 이게 무슨 제도다? 대동법 때문에 성장한다. 이 표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선생님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화폐가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균역법. 군역, 사람의 노동력을 계산한 거죠. 이때는 군적, 아까 대립을 하거나 돈 받고 군대를 면제시켜 줬잖아. 그래서 군적은 군인 명부야. 군인 출석부에 사람이 없어. 또 여기저기서 막 삥 뜯어가. 그래서 이중 삼족으로 군포를 걷어가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 군포를 두 필 걷던 걸 한 필로 줄여줍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조가 한 거예요. 군포라는 세금을 두 필 걷던 거 한 필로. 그러면 한 필만큼 국가 재정이 빵꾸 나겠죠. 그건 두 가지로 마련했습니다. 땅 가진 지주한테 결작을 걷던지 부유한 상민들한테 선무 군관포라고 하는 명예직이라고 그랬죠. 관직을 돈 받고 팔어. 지주한테 걷던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작이 땅에 부과하는 거라 그랬죠. 역시 지주가 소작인한테 전가하는 현상이 또 벌어져. 또 군포징수 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있었고, 그래서 군역법 알아둬야 되지만 이 부분 꼭 알아두라는 거. 영조 때 두 필에서 한 필로. 또 토지의 기준에서 결작을 부과시켰고 선무 군관표라는 명예직을 팔았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둬도 됩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세 제도의 공통점 뭐였죠?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의 공통점. 조세를 어디에 기준했다? 땅에 기준했다. 전세와 땅에 기준했다. 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결당 12두, 한 결당 4에서 6두. 이 결작 다 땅에 기준한 겁니다. 공통점 조세, 전세와. 조세의 근납하는 어디서 볼 수 있었다? 여기 대동법에서 세금을 돈으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이해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조선 후기의 경제를 볼게요. 조선 후기는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조센징, 너네는 우리 일본이 식민 지배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대한민국. 이런 논리 펼쳤거든요. 거기에 대해 정하기 위한 논리로 우리가 막 찾아봤어. 뭘 찾아봤냐면 조선 후기 때 과연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없었는가 봤더니 있어. 아까 봤잖아요. 대동법에서 물건이 공인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자본이 많이 유통이 된단 말이야. 공인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유식한 말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게 될 부분이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각 분야에서 일본의 도움이 없어도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어도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었다. 국사식 표현대로라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 일본이 너네가 식민 지배해서 그렇지 우리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 라는 논리로 이 부분이 그 논리로 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고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험에도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농업 부분 볼게요. 자, 뭐니 해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내기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이앙법이라고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줬지만 모내기법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이 있으면 씨를 대충 막 뿌렸어. 이것을 직파법이라 불러요. 직접 뿌렸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막 쌀이 자라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불규칙적으로 막 자라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잡초 제거할 때 이게 불규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막 다 뽑아야 돼. 들어가가지고 노동력이 증가가 되고 잡초 제거가 어려우니까 수확량이 곡식의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야 집합법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이 떨어져. 근데 왜 계속 집합법을 했냐면 이 이양법을 하려면은 물이 필요해. 물.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보관하는 저수지나 보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게 되면은 이 이양법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적으로 집합법을 많이 했었는데 단점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가뭄의 피해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집합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가 확대가 돼요.
왜? 물을 해결했거든. 물을 보관하는 저수지나 보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모내기법은 왜 좋냐면 이것 때문에 좋아. 집합법과 다르게 논이 이렇게 쓰면 놔둬요. 놔둔 상태에서 조그만 모판을 만들어. 여기다가 씨앗을 키워. 그러면 이렇게 약간 줄기가 올라오겠죠. 그동안에 여기다 뭘 키우냐면 보리를 키웁니다. 그 보리를 키운 다음에 수확을 해. 그럼 보리는 확보가 되었죠. 그 다음에 보리가 크는 동안 얘네들 키우는 거였거든.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이 벼를 여기다 이식을 합니다. 우리 모발 이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줄을 딱 맞춰가지고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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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웁니다. 이렇게 열을 맞춰서 키우면 뭐가 좋냐면 잡초 제거하기 좋아. 이 가운데 서가지고 발로 막 지디겨.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잡초 제거할 때 쭉 맞춰서 앞에 가면서 잡초만 제거하면 돼. 그래서 노동력이 어떻게 될까? 감소됩니다. 수확량은 증가됩니다. 왜? 잡초가 제거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잡초가 영양분 빨아먹잖아요. 영양분을 빨아먹는 잡초가 줄어드니까 수확량은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내기가 좋은 점은 첫 번째 노동력이 감소된다. 수확량이 증대된다. 그리고 아까 보리 키우고 이 벼가 자라면은 벼까지도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벼랑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정도 꼭 알아둬야 돼요. 모내기법. 그 전에 집합법과 다르게 이양법이라고 불리는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감소되고 수확량이 증대되고 이모작이 가능했다. 이모작이 가능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보리는 세금으로 내지도 않았어. 벼만 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내기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끼친 영향이 농민층이 둘로 쪼개져. 왜?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광이 이게 넓을 광자야. 넓을 광자. 광작이 뭐냐면 넓게 광작한다라는 거야. 넓게 농사 지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농사를 못 지었는데 모내기법으로 노동력이 감소되죠. 한 사람이 이 정도 농사 지을 수 있단 말이야. 한 명이 1인이. 그러니까 어때? 자기가 4명 데리고 일하던 것을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단 말이야. 한 명이 4명 가지고 하던 이 역할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원래 4명이 하던 것을 한 명이 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이 4명분 할 수 있으니까 3명을 쫓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4명이 하던 것을 이양법 때문에 한 명이 하게 되면서 3명분을 날릴 수가 있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못 져.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에서 상인이 되거나 임노동자가 됩니다. 임노동자는 한마디로 노가다꾼. 왜? 땅이 없으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가다가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 4명이서 하던 걸 이제 한 명이 하게 되잖아. 그 이 한 명은 4배의 수확량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분홍. 부자 농민을 분홍이라 불러. 그래서 이 모내기 덕분에 광작이 가능해지고 한 명이 넓은 지역을 농사짓는 광작이 가능해지고 땅을 가진 놈은 분홍이 되고 땅에서 쫓겨난 놈은 임노동자가 돼서 노가다꾼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분화라고 해요. 분이 나눌 분자예요. 농민이 분홍과 임노동자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합니다. 상업적이란 말은 팔기 위한 농업이라는 거야. 옛날에 농업은 자기가 쌀을 먹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졌다라면 이땐 팔기 위해서 하는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상품 작물이 발달을 해요. 작물은 작물인데 내다 팔기 위한 작물. 그래서 인삼, 면화, 담배 같은 것들이 이때 팔기 위해서 재배가 됩니다. 이거 그림으로 남겨놨어.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담배를 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자기가 혼자 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작물이라는 거. 또 수공업도 발달합니다. 특히 도시 인구가 많아져서 증가도 하지만 아까 봤던 대동법. 아까 대동법이 뭐였어요? 특산물을 걷던 것을 쌀이나 돈으로 내는 거였죠. 국가는 쌀과 돈을 걷어서 특산물을 대량을 사들이죠. 그래서 특산물을 사들이는데 그 사람을 공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공인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상인들한테 찍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상품의 수요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 공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 찍어낼 것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잖아. 국가가 찍어내는데 이때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해요. 대동법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이 공인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 수공업자한테 돈을 찔러줘요. 국가로 받은 돈을 찔러줘. 대량의 돈이겠죠. 그래서 재료랑 돈을 찔러주면은 이 수공업자가 공인한테 이 사전에 받은
재료랑 돈 가지고 대량의 물건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공인한테 돈을 먼저 받아서 재료를 먼저 받아서 나중에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것을 선대제 수공업이라 불러요. 먼저 선자, 먼저 돈과 재료를 대여해 줬다. 그래서 상업자본이 수공업자를 지배했다는 말은 뭐냐면 상업자본, 이렇게 공인한테 찔러준 요 자본, 공인이 이 수공업자한테 찔러준 요 돈과 재료 있죠. 이걸 상업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수공업자를 지배했다. 이게 먼저 찔러줘야지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찍어내기 때문에 자본이 수공업자를 지배했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민영수공업,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다 그림으로 남겨놨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동법의 영향입니다. 광업, 뭔가 캐는 걸 광업이라고 그러죠. 수공업의 발달로 재료가 필요하니까 광물이 필요하고, 또 정부가 광산 개발을 허용합니다. 원래는 정부가 주도하다가 민간인한테 허용을 해줬어. 또 청나라의 화폐가 은이었었거든. 청나라하고 교역이 많아지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을 캐는 은광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게 되고 광부들이 등장하게 돼. 이때 덕대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얘는 경험이 많은 광부 경험자예요. 얘가 팀원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광부들을 끌고 다니면서 얘가 팀원이야. 그럼 여기 돈 많은, 돈을 많이 가지는 물주라고 합니다. 물주가 덕대한테 돈을 찔러줘.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광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주 써줄게요. 물주, 얘는 덕대. 물주가 덕대한테 돈을 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덕대가 자기 파트너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광산 일을 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덕대가 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광산 일을 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상업, 공인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공인 아까 나왔었어요. 여기 대동법 실시 결과 정부는 쌀과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이걸 가지고 공인이 상인 수공업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물건을 띄어서 국가에다 바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등장은 대동법 실시 때문에 등장했었다라는 거. 대동법 실시 이후에 왕실과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다. 그래서 공인이 돈을 가지고 수공업자한테 물건 찍어내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수공업 생산이 발달하고 또 그 물건이 유통되면서 장시가 활성화됩니다. 장시는 시장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선생님 아까 썼던 표현, 상품화폐 경제가 이 공인 덕택에, 대동법 덕택에 엄청나게 발달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사상이 등장합니다. 사상은 개인 사자 써서 개인 상인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 상인. 국가 상인 있고 개인 상인 있죠. 개인 상원이 등장을 합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국가가 허락한 상점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을 시전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 상인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허락을 받았어. 왜? 요 시전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받은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독점적 판매권이 있었어. 국가에 세금 내기 때문에 또 국가가 허락했기 때문에 얘네들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 막 잡상인들이 등장해. 잡상인들을 옛날엔 난전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금난전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이런 잡상인들, 난전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새끼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권한이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금난정권. 정조가 이거 없앴고. 근데 이때 조선 후기쯤 되면은 금난정권이 사라집니다. 18세기 말이라고 했는데 정조 때, 정조 우리 배웠잖아. 정조 때 금난정권 폐지돼. 그럼 이 난전들 활약할 수 있죠. 이제 시전 상인들 독점권이 사라졌잖아. 이 난전들이 마음대로 상할할 수 있어요. 이 난전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 상인,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금난정권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운 상업이 발달했다. 그 중에 일부는 아까 봤던 도고, 대동법 결과 등장하는 도구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또 상업이 활발해져. 시장이라고 그랬었죠. 시장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 장시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전이 이제 상점 같은 거라면은 장시는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때는 오일장이 등장합니다. 여기 장시에 이렇게 써주세요. 오일장. 오일 단위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는
3일 8일 해서 3일 8일 뭐 13일 이런 식으로 5일 단위로 장이 서요. B라는 도시는 뭐 4일장, 9일장, C라는 도시는 5일장, 10일장 이런 식으로 장씨가 서는 날이 5일 단위로 달러 도시마다. 그럼 여기서 상인이 A라는 도시에서 물건을 띄다가 B에 가서 팔 수가 있겠죠. 날짜가 다르니까. 또 B에서 띄다가 C에다 팔 수 있고 C에서 띄다가 A에다 팔 수 있겠죠. 이렇게 장시에 5일장 날짜가 다른 걸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날라서 파는 애들을 보부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장시 시장이 하나로 유통망이 형성이 돼요. 보다시피 연결돼 있잖아. 이런 애들을 보부상이라고 그러고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등에다가 A 시장에서 이거 띄다가 B 시장에 팔고 그런 식의 보부상이 전국의 시장을 연결을 시키는데 보부상이 중요하죠. 그 얘네들이 물건을 띄어다가 팔고 뭘 받겠어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화폐가 많이 유통이 돼요. 보부상 유통시키기도 하고 이 사상 유통시키기도 하고 아까 공인은 국가로부터 돈을 대량으로 받죠. 그래서 화폐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때 늘어나는 돈을 상평통보라고 해요. 상평통보.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고 부르는 돈이죠. 엽전. 상평통보가 유통이 됩니다. 쓰여져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런 상해들 때문에 유통이 됩니다. 이것을 엽전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상평통보. 또 대외무역도 발달합니다. 개시, 후시 우리 배웠어요. 공무역, 사무역이 국경에서 발달하게 되고 만상, 송상, 내상 같은 상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상은 청나라하고 교역하는 여기에 있었고 내상은 이쪽에 있었고 송상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상은 특히 인삼을 취급했었고 여기랑 연결하면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했었다 그랬죠.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한 송상 이런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쌤이 지우고 최종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상 빨리 갈게요. 전세 공납 여기 있었죠. 전기에는 세종대왕 때 이런 식으로 했지만 복잡해서 사도로 고정화됐고 근데 거의 사도가 고정화되는 관행이었었죠. 또 지주가 소작인한테 이 전세를 전가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영정법이 만들어지죠. 한 결당 4도에서 6도로 고정이 됩니다. 공납 특산물 내는 거였는데 가구에 할당하는데 박납의 폐단이 등장했어요. 정부 사또가 받지 않고 대신 납부하고 백성들 삥 뜯는 이걸 해결한 것이 대동법. 그래서 특산물 대신 뭘로 걷었다? 쌀이나 돈으로 걷었다. 한 결당 12도. 자,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있었고 대립 반군 수포의 얼음이 있었죠. 그래서 영조 때 두 필로를 한 필로 줄여줬었죠. 부족부는 결작이라고 땅에 매겼고 선무군관포라고 명예직을 줬죠. 그래서 보면은 한 결당 결작 보는 것처럼 조세가 전세와 땅이 기준화되었다. 그리고 세금을 급납했다라는 것은 이 대동법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박납의 폐단 때문에 벌어졌고 토사물로 내던 것을 물로 쌀로 혹은 돈으로 내는 것을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양반의 반대가 심해서 100년 걸렸죠. 이것 때문에 공이 등장했었습니다. 쌀이나 돈으로 정부 내면은 이 공인이 이 돈을 가지고 얘네들 주죠. 그럼 얘네는 물건을 찍어내고 그래서 물건과 돈이 대량 유통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이런 표현. 왜? 공인의 활약 덕택에. 왜? 대동법 때문에. 자, 영정법 세종이 이런 공법을 실시했었다 그랬죠. 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최저했었고 이거를 제도화한 것이 인조 때 영정법 한 결당 4도 6도로 최소화. 하지만 별로 농민들은 혜택을 못 봤다. 균역법 여러 가지 군역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영조 때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준 것이 균역법이다. 줄어든 만큼 결작, 토지에 부과하거나 사무공간포 명예직으로 했다. 토지에 기준했다. 요 세 제도의 공통점 조세를 어떻게 했다? 전세화했다. 그래서 땅에다 기준했다. 조세의 전세화. 자, 조선 후기 경제가 급성장한다 그랬었죠. 농업 모내기법 그전의 직파법과 다르게 노동력이 감소하고 수확량이 증대되고 이모작이 가능했었죠. 이것 때문에 광작이 가능했었죠. 노동력이 감소되니까 한 명이 넓은 지역을 농사질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농민이 부자가 되거나
쫓겨나서 노가다꾼이 되는 임노동자가 되거나 농민이 분화, 쪼개진다. 그리고 상품 작물, 내다 팔기 위한 작물들이 재배됐었죠. 인삼, 면화, 담배 등. 수공업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대동법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죠. 공인들이 와서 물건 찍어내라고 하잖아. 그래서 민간인이 수공업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개는 관영, 후계는 민영.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 먼저 대여해준다. 왜? 공인 같은 애들이 먼저 돈과 재료를 찔러주면은 그 대가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수공업자를 지배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업, 청나라의 무역으로 은 수요가 많죠. 청나라는 은이 화폐였었잖아. 그리고 수공업, 공인 같은 애들 물건 찍어내라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필요해. 그래서 은광의 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떡대가 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경영을 하죠. 상인, 공인, 대동법 때문에 등장했었죠. 그래서 왕실과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얘가 돈을 들고 수공업자 찾아가죠. 그래서 수공업자도 활성화되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결론적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는 거. 사상, 개인 상인이었죠.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어요. 정조 때. 난전이라고 하는 잡상인을 금지시키는 권리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상, 자유로운 개인 상인. 그래서 자유로운 상을 발달했고 일부는 도고로 성장하는데 도고는 이런 표현 써요. 독점적 도매 상인이다. 독점적 도매 상인인데 한마디로 돈 많은 상인이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돈을 많은 상인. 이런 애들을 도고라고 하는데 이때 등장한다라는 거. 상업이 활발해집니다. 장시가 활발해져요. 특히 5일장 형식으로. 그래서 날짜가 다름을 이용해서 물건 띄다 팔고 띄다 팔고 띄다 팔고. 누가 등장했다? 보부상이 등장했고 장시를 하나로 연결시켰다.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되죠. 경제가 좋아지니까 상평통보, 엽전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국경에서 개시, 후시, 그리고 이런 상인들. 그래서 만상, 내상, 송상 연결해서 중개 모의로 돈 번 송상, 인삼을 지급했다. 이것을 지도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개시는 공무역, 후시 사무역. 개시, 후시. 자, 만상은 청나라 무역, 내상은 일본과 무역, 송상은 중간 무역. 그리고 인삼 지급했다. 시전 상인은 시전 금난 정권이 있었지만 폐지됐었죠. 그러면서 여러 상인들이 등장하고 여기 여러 장씨들이 있죠. 이런 장씨들을 돌아다니는 누가 있었다? 보부상이 있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광해군은 경기도에 처음으로 영전법이 아니라 뭐였죠?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자, 청가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자 은광 개발이 활성화되었죠. 자, 각 가마다 토사물 징수하던 공납을 전세화한 거. 전세화, 땅에 기준한 거였었죠. 대동법이죠. 그래서 집마다 부과하던 토사물을 쌀이나 동전으로 바꾼 거 대동법. 자, 영조 때 군포 부담을 두필해서 화필로 줄여줬죠. 균역법. 부족부는 선무군관포 결작으로 했었다라는 거. 조선의 농민들은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작물 판매했죠. 인삼, 면화, 담배. 자, 유기전을 제한한 시전상인. 원래 시전상인은 뭐가 있었어요? 금난정권이 있었죠.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유기전을 제외하고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난정권 정조 때 폐지시켰는데 유기전이라는 상인들은 놔뒀어요. 자, 공인이 대동법 때문에 등장하죠. 그래서 왕실과 관청이 필요한 것을 대금을 받아서 수공업자들한테 조달을 했던 공인. 조선후기에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상평통보가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엽전이라고도 하죠.